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 NGO인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저희가 아동 권리협약에 활동을 하신 그 단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칠드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단법인 두루 그리고 국제협력 국제 아동 단체하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가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NGO인데 소개를 간단하게 했던 자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NGO연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NGO연대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에 18개 단체로 기존에 이제 1차 때 원래 모여졌던 단체가 17개였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이제 1차 보고서 제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정관상 한 번 회기가 끝나면 보고서 내면 회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내든 2, 3차 병합 보고서를 낸 이후로도 계속 그 회기 연도는 계속 끌고 나가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개 장애인단체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엔 저희가 코쿤하고 MOU를 맺어서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연대 및 외연 확장에도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저희 NGO연대가 4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관련돼서 NGO의 질의 목록 그리고 NGO연대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와 관련된 한국 NGO연대의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걸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약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직을 구성하였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저희 NGO인데 28개 단체 그 명단이고요. 저는 우리 김미연 의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그 장애인계에서 28개 단체 연대체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활동하는 그 예가 극히 드문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애인계 어떤 활동의 에너지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김미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제가 되게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2시 반이에요 하셔가지고 예, 저희 NGO연대 조직 현황은 28개 대표단체 회의가 이제 저희 가장 윗단계 조직 구성이고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협력기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정책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있고 자문회의에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서 총괄위원회라고 보고서 작성 부분을 주로 하는 조직이 있고요.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CRPD 비준도 중요하지만 비준한 당사국에서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실효적인 부분에 점검이 되지 않으면 거의 그 의미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였기에 저희가 모니터링 당 구성도 했고요.
지난 11월 27일 모니터링을 위한 저희가 지표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지금 초안 작업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선택 의정서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동 쪽도 선택 의정서가 남아 있죠. 비준을 안 했죠. 그래서 저희 장애인계 쪽에서도 선택 의정서 비준은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연 의원님도 그렇고 아까 저희 이제 좀 이따 발표해 주실 그 정총련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이번에 국제회의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총련과 함께 저희 NGO연대는 지속적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름표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희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PT가 준비되는 동안 아동권리 협약 심의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희진이고요. 저는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인권이 조성되는 환경,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라든지 교육 그리고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NGO이고요. 최근에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제5, 6차 심의를 맞아서 특히 NGO 연대를 꾸리는 사무국으로 기능하면서 사전심의와 본심의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민간이 주도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권리위원회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국가시민사회 대응 사례 발표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 더 칠드런 이제 세 단체가 각자 이제 분야를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선 시민단체가 어떤 심의 전략을 꾸렸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사단법인 두루에서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아동 이슈가 어떻게 후속 조치까지 이행되었는지를 공유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심의 과정을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좀 전반적인 과정을 담았는데 NGO 보고서와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지금 아동권리 협약과 같이 장애인 권리 협약은 본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심의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희의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슬라이드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그 다음. 아무래도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권리 협약은 이제 아동 만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법이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던 권리의 포괄적 내용을 최초로 아울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엔 회원국보다 더 많은 196개 국가가 비준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특별히 찾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3개의 선택 의정서가 추가로 채택되었고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설명하는 25개 일반 논평, 지난달에 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 논평 초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25개의 일반 논평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에 협약을 비준하였고 96년 그리고 2003년, 2011년 그리고 2019년까지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협약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의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 NGO와 아동의 인권을 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NGO라든지 국가인권기구라든지 혹은 아동이라든지 이 아동 당사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사전심의와 아동회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쟁점 목록을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가 답변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는 한 번 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들을 중심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원회가 직접 만나는 본심의가 개최됩니다. 본심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약 이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채택이 되고 다음 국가보고서 제출까지의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약간 장애인 권리 협약과는 다른 사이클인데요. 최근에 약식 보고 절차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NGO가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쟁점 목록을 채택하고 그 쟁점 목록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전의 국가보고서를 가름하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다시금 NGO가 한 번 더 연대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바탕으로 본심의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장애인권리협약 이번 심의는 절차가 변경되었지만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사전심의라는 비공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쟁점 목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설명해 보고 싶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개별 NGO도 가능하고 NGO 연대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위원회는 NGO 연대의 참여를 특별히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NGO 연대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슈를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이슈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대의 보고서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은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의 참여를 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5, 6차 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면 2017년 12월, 2011년 10월에 채택된 최종견해 이후에 2017년 12월에 국가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마감 기한에 맞춰서 NGO 보고서가 2018년 11월에 제출이 되었고 2019년 2월 둘째 주에 비공개 아동회의와 사전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심의가 있은 약 일주일 뒤에 쟁점 목록이 채택이 되었고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서는 2019년 5월까지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출이 권고된 시일로부터 상당히 늦어진 8월에 정부에 대한 추가 의견서가 답변이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NGO 추가 의견서는 이제 정부 답변을 바탕으로 근시일 내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8월 15일에 NGO 추가 의견서가 제출이 된 다음에는 국가 본심의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최종 견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최종 견해를 다음 심의까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권리협약 이행 절차에서 NGO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국가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아동 이슈가 무엇이 있을지 정보를 국가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NGO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보고서에 어떤 점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워킹그룹 사전심의를 맞아
그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NGO 연대를 구축하고 NGO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전 심의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만나다시피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어떠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지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사전 심의 이후에도 본심의까지 이슈를 끌어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형태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다. 사전 심의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은 이후에 NGO의 공식적인 발언 기회는 없지만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절대 놓쳐지지 말아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지를 알리는 로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 내용을 한국에 알리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후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가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시민사회 역할로 넘어가 주세요. 네. 첫 번째 출발점 이행 보고 의무는 국가에게 있지만 비정부 기구 역시 보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은 앞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비정부 기구가 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가보고서 집필되는 각 단계에 참여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슈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컨대 5, 6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 취합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국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 단계마다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참석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었고요. 또한 아동 참여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다음 슬라이드. 네.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들의 참여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전 지역적 국가적 협의 활동들을 포함하고요. 아동 보고서는 일반 성인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와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로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다거나 DVD를 마련한다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아동 보고서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연대 보고서가 5, 6차에서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전반적인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년 12월에 연대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우선 한국에서의 NGO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한 이후에 제3, 4차 최종 견해와 5, 6차 국가보고서를 클러스터별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더 많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2차 이슈 분석을 통해서 4월경에는 취합된 의견을 클러스터별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때의 클러스터는 협약 전반이 다루고 있는 아동 권리를 주제별로 나눈 내용을 말하는데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파트 혹은 아동의 대한 양육과 가정 환경을 다루는 파트, 아동에 대한 폭력,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건사회 서비스, 그리고 장애에 관한 권리, 그리고 특별한 보호 조치라든지 총 9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경에는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풀보고서와 서브미션 버전 정리라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보고서의 단어 수라든지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줄여나가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8월에는 보고서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48개의 단체가 연명한 연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네, 이렇게 48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OHCHR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안보고서 제출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당시에는 이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심의 자체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본심의가
진행된 이후에 이 리스트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사전심의 가기 전에 주변에 아름아름 알아보고 또 함께 연대했던 단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파악했던 자료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총 16개의 대안 보고서가 제출이 됐었고 그중에 무려 4개의 아동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당시 저희 한국 심의를 담당했던 아동권리위원회 18명의 위원들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표시한 위원들이 국가 담당 위원들인데요. 18명의 위원 중 3명 또는 4명이 국가 담당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담당하게 되고 이 위원들은 본심의 전반, 사전심의는 물론 본심의 전반에 있어서 당사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위원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특별히 조사하여 그 위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 기타 위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8명의 위원 중 국가 담당관 위원은 이 4명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사전심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짧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NGO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에 참석할 단체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단체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함께 가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색깔 표시한 단체들이 초청장을 받았고 초청장 받은 제출 단위 중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표기한 표고요. 사전심의에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 유엔 심의 관련 릴레이 간담회라는 걸 개최했었어요. 사전심의에 가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전에 알고 싶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자리를 기회로 정부가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조금이나마 다루고 있는지를 정보를 얻는 자리로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총 2차례의 간담회가 있었고 저희는 2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던 사전심의를 위해 출발해서 위와 같은 일정으로 사전심의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슈 브리프 준비라는 것은 사전심의에 앞서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지를 위원들에게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는 다양한 단위에서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고 이슈를 전달하는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오럴 스테이트먼트는 그 발표 내용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심의는 우선 아동들을 먼저 만나고요. 1시간가량. 아동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 주축이 되는 NGO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했던 모두 발언이 약 40분간 주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던 단위에서 아동인권 전반을 약 8분가량 발표했고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단위에서 약 3분가량 발표를 했고 아동 성착취, 스쿨미투, 장애아동, 이주아동, 소년사법 그리고 기후정책까지 총 40분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들이 약 40분간 저희의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 질문들을 40분간 다 기록해서 어떠한 질문에 누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조정을 하고 약 15분의 휴식 기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국가 담당 TF 위원들 외에 다른 위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로 2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전 심의를 통해서 쟁점 목록에 도출이 되었고요. 이제 쟁점 목록 이후에 본심의까지 NGO 단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다음. 9월, 10월에 회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월에 사전심의가 있으면 약 6개월 혹은 8개월 뒤에 본심의가 열리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담당 위원들의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력 사항들을 조사했고 특별히 더 필요했던 것은 직전 심의, 그러니까 9월에 예정된 심의에 앞서 5월에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5월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심의 절차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담당 위원들에게 사전 미팅은 8월 말경에 메일을 보냈어요. 9월에 진행되는 심의에 앞서서 8월 말경에 메일을 보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심의가 시작될 때
확정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여 약 대략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사전심의 참석했던 내용과 쟁점 목록 채택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면 좋겠고요. 쟁점 목록이 발표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조력이라는 내용으로 정부를 만나서 사실은 대회비라고 했잖아요. 그 대회비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하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는 목적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주간 하만나라는 명칭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협약 이행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의 과정을 알리는 주간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답변서를 작성했고 그 제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다음으로 쟁점 목록에 대한 시민사회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는데 우선은 리스트 오브 이슈 LOI에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쓰되 사전심의 이후 달라진 이슈나 추가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사항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LOI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거권 연령 등의 문제를 짚었고 또 당시 공항에 방치되었던 로렌도 가족 난민 아동에 대한 사례도 좀 강조를 했고요. 북한 이탈 아동, 국정원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은 자유박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이것 또한 자유박탈이라는 이슈를 던졌고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결코 아동 권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네, 쟁점 목록과 추가 보고서 제출에 간략하게 내용을 담아 보았고요. 다음 사이트 보시면은 이건 본심의 이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쟁점 목록과 추가 보고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심의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본심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저희의 일정은 이랬습니다. 심의가 예정된 날은 18일 오후와 19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민단체는 최소한 16일 월요일 오전에는 모두 함께 만나서 어떻게 심의를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약속을 해서 각자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오전에는 NGO 전체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회의를 했고 둘째 날 이후부터는 위원들을 만나는 미팅은 물론 OHCHR에서 근무하는 특별보고관, 개별 이슈별 특별보고관을 만나서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도 가졌습니다. 이 특별보고관을 만났던 이유는 특별보고관이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기타 이후에 지금 라포르 형성화의 기타 이후에 청원이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이용하게 될 때 한 번 더 우리 애를 기억해달라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네바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본심의 대응 1일차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역할을 나눴는지 말씀드리면 네, 이거 맞아요. 네. 국가심의잖아요. 국가심의는 공식적인 통역사가 대동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 답변과 위원들의 질문을 한국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통역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하게 전달을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한글 속기, 모든 심의 과정을 한글로 속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몇 사람, 그리고 국어와 영어가 적절하게 통역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몇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정보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라든지 혹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일을 보내건 쪽지를 가져다 드리건 현장 로비를 담당하는 몇 사람, 그리고 제네바 현지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도 UN F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답변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을 경우에 그 쪽지를 대리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우리의 NGO 모니터링 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추후에 보도자료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과정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로비 문서라고 해서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의 이슈를 중심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로비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한편 첫 번째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별도로 만나서 인권위원회와 함께 NGO가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를 상의하는 내용을 가졌습니다. 제가 써놓은 건 인권위원회가 당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로비 문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둘째 날에는 제가 사진 2장을 담아왔는데요. 지금 PDF라서 겹쳐 있는데 이제 위원들을 각자 만나서 이슈 대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위원은 국가 담당 위원은 아니었지만 5월 심의를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을 하시는 한 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을 잘 설득하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질문을 해주시겠구나. 체벌과 징계권 관련 문제를 직접 다뤄주시는 장자폐위원을 따로 만나서 로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위원도 지금 전면에 나와 있는 위원도 국가 담당 위원은 아니었지만 출생등록이라든지 소년사법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었고 매 심의에서 반드시 꼭 질문 하나씩 이상을 해주셨길래 이분에게도 아동 성착취와 소년사법 문제를 다뤄달라라는 로비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본심의 대응 2일차에는 로비 문서를 확정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협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NGO 연대보고서와 다른 핵심 사항만을 다룬 로비 문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로비 문서가 무려 18장이나 되는 거예요. 이 18장을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페이퍼로 전달했을 때 얼마나 눈여겨볼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더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무엇을 뺄 것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정부가 가장 많이 답변할 변명은 무엇일까였고요. 그때 2019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정부의 추가 답변을 보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만들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뭘 한다라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반박하는 문서 한 장, 그리고 또 장애인권리협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국가 답변이 가장 많잖아요. 법안이 제출된 것이 이행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된 것도 없고 그 법조차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의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로비 문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가장 흔한 답변, 사회적 합의가 도달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라는 건 인권 증진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로비 문서. 총 3장으로 축약하는 과제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본심의 대응 3일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전에 오전에 위원들, 국가 담당 위원들을 드디어 만나서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한국의 아동권리 이슈는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1시간 동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한국 담당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윈터 위원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슈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네,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장애인권리협약도 이런 단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동권리협약은 NGO들의 활동을 조력하는 차일드라이츠 커넥트라는 국제 NGO가 제네바 현지에 있어요. 그래서 NGO가 어떻게 활동하면 좋은지, 그리고 위원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적재적소에 정보를 전달하는 도와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직전에 이 차일드라이츠 커넥트를 만나서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심의 대응 첫째 날, 이 NGO는 공식적으로 발언 기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 심의를 지켜봐야 하는데 이 뒤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네,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서 정부에게 위세를 보여주고 싶었달까 할까요? 네,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요. 간략하게 어떤 이슈들이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위원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원했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질문에 조금 모자라게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를 전달하는 거죠. 간접체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이제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은 언제 비준할 것인지 뭐 공적 책무상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거 연령 하향 문제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금지하는 문제도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매우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쪽지로 전달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첨부해서 이게 간접체벌입니다. 라는 형태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심의 때 이번엔 특별히 한국의 교육제도에 관해서 많이 다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4개나 제출되었던 아동보고서가 모두 한국의 교육 현장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동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이슈가 교육 환경이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고요. 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이 과연 실천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특별히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네, 그 밖에는 심의를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답변들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답변, 복지부의 답변 보시면 이주아동 전원에게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가 협의하여 당시 입소하고 있던 6명 전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때 위원이 6명 6 맞냐고, 6명밖에 안 되는 게 맞냐고 라고 재질문하는 조금 다소 부끄러운 장면도 연출이 됐었고요.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법이 언제 제정될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정부로선 입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라서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던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사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반영될 수 없고 저희가 이때 한 번 더 메일을 보냈거든요. 구체적으로 성소수에 관한 내용을 성교육 표준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고 위원이 끼어들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한국 현장에서 심의를 같이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홀에 다 같이 모여서 UN 웹TV 그리고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생중계하던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예상 답변을 예측하는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구글 시트를 통해서 질문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더욱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제네바 현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르네 윈터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생각과 정부의 시각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사고방식이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마지막 발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갔던 사람들과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본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NGO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죠. 최종 견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본심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고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한국 정부는 아쉬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시시콜콜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알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단위마다 다루고 있는 중점적인 이슈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초청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 하향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아동관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사단법인 오픈넷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보 인권에 관한 각 이슈별로 단위들이 릴레이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또 특정 단위에서는 간담회나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해서 이슈를 심의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한편 NGO에서 최종 견해, 국가가 최종 견해를 공식적으로 번역하지만 그 번역이 정말로 심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했고 아동 인권 친화적인 용어를 담고 있는지를 NGO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부의 번역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포럼 스케줄로 참고로 가져왔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최종견해가 채택된 이후에 NGO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최종견해 내용을 거듭 세상에 알리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죠.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권고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GO의 연대, 사실 아동의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연관되어 있어서 그 모두의 욕구를 아우르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 협약 이행에 따른 최종견해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길 바란다는 한 마음으로 연대가 구성이 되었었고 심의까지 다녀왔잖아요. 그 연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UN CRPD NGO 연대도 지금의 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심의 이후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슈를 다루는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빨간색. 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입니다. 네, 제가 작년 초에 지금 이 단위에서 준비하시는 워크숍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에 대응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방금 김희진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저희 심의를 대응을 했었고 그때부터 사실 저희는 이주아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대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전에 전해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가 있어서 많은 내용이 영문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주아동 부분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크게 많이 바뀌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져갔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 네, 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에 대한 이슈는 워낙 많고 굉장히 많은 단위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 각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주아동 이슈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에 어떻게 그 최종견해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주아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례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로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최종견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전달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NGO 연대보고서 아까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던 연대보고서 연대 단위에 저희는 참여를 해서 이주의 아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떤 점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CRC의 연대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이슈를 모두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글자 수 제한이 없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보고서가 거의 한 100페이지 가량이 됐었고 근데 그때 쓸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심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100페이지를 20페이지로 줄이고 20페이지를 10페이지로 10페이지를 2페이지로 줄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CSC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더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에는 저희가 이제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출생 등록부터 아동의 구금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심의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직전 해에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에 대응해서 제네바에 간 그 기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CLC를 담당하는 그 NGO인 Child Right Connect를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 아마 지금 CRPD도 관련된 NGO가 IDA가 있을 네, 그래서 같이 아마 협력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와의 그 꾸준한 소통과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정보가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는 별도 보고서들을 제출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심의의 초청을 받아서 사전 심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심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에 가장 지금 이주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었던 게 당시에 공항에 갇혀 있었던 공항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었던 4명의 아동의 사례였습니다. 지금 여기 아동이 4명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공항에서 거의 한국형 터미널과 같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놓여 있었고요. 그 가는 도중에 이분들이 그 1터미널에 계셨는데 1터미널을 이용해서 제네바에 가셨던 분들이 김희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 상황을 좀 전해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그냥 진짜 가만히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즉석에서 바로 사진을 포함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위원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터진 이슈에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알릴 수 있었던 게 저희는 굉장히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오럴 스테이트먼트도 발표를 하고 이주아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사전 심의에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쟁점 목록입니다. 쟁점 목록에서는 이주아동과 관련해서는 5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출생등록부터 시작해서 사회보장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금과 혐오 표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쟁점 목록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는 한편으로 되게 좋았던 반면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슈 예를 들면 아까 보았던 뭐 공항 난민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주아동의 체류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주아동이 미등록 이주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체류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목록 이후에도 정부 국가보고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온 내용에서 또 빠진 내용이나 모자란 내용은 빨리빨리 또 준비를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하고 이제 저희는 같이 또 다시 본심의 대응을 위해서 제네바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작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펀딩이었었는데 저희는 이때에도 그때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카지라고 하는 제네바 현지의 단체에 좀 숙박비 같은 것, 그 현지 체류비와 숙박비를 조금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본심의 때도 그 NGO에 요청을 했고 사전 심의 때에도 그 NGO에 요청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숙박비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심의 같은 경우, 사전심의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진행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펀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많은 비용을 저희에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본심의는 아무래도 9월이고 저희가 인원도 좀 많았다 보니까 좀 거기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지에서 로비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김희진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다. 이주아동과 관련해서도 그 다른 NGO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때 꽤 많은 인원이 함께 갔었는데 그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줄이는 단계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일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고 기쁜 일이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서로의 이슈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예를 들면 이주아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동의 이슈, 뭐 예를 들면 아동 사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동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어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이야기를 하고 더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면서 바로바로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 이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그 구체적인 숫자가 어떠한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뭐 그 이주아동에 대한 쉼터가 6명의 이주아동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숫자,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숫자는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결국 6명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견해가 도출이 되어서 최종 견해에는 보다 많은 그런 이주아동이 안 넘어가고 있었군요. 네, 많은 이주아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연히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군데군데 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던 권고도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바로 당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던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권고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권고를 앞으로 좀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딱 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거는 보도자료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아동권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전에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은 앞으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서 이것도 보도자료감이다라고 해서 바로 제목을 그냥 이렇게라면 한국은 국가적 위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최종 견해 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항의 루렌도 가족의 사례에 대해서도
그 위원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우리가 와서 그 공항에 있는 아동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9월에 아직도 이 아이들은 공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니까 그 위원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 당시에 그 두루가 그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관련해서 이 보도 자료와 함께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 여기서 나왔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뭐 소송 중에는 소송 중에 자료로 정말 끈질기게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 이유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이 당시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이 아동들은 한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한마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주아동 외에 저희가 또 그 아동 이슈와 관련해서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했던 입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상아동 청소년 조항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벌 금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상아동 청소년 조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있는 당시 법의 문구였는데요. 그 성매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그 아동의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그 성매매 또는 성적 학대 연루가 된 아동을 한국에서는 당시에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이 아동들에게 보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법령의 문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성매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착취이고 이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들은 다 피해자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에 관련해서는 유엔의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아동 성매매 성착취 관련된 특보에 진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별도의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아까 이주아동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동권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권고도 받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정말 사골처럼 우리면서 계속해서 그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제출을 하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이 지금은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가 된 배경에는 잘 아시는 그 N번방 사태가 있었고 그 N번방 사태 이후에 다들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동안에 다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뭐 유엔에 진정을 했던 내용과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그리고 관련된 그 지침 등등을 다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열심히 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서 물을 잘 탄 그 틈을 타서 개정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개정 이후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시행이고 그리고 법이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제대로 되고 그 정부가 언제나 저희 뜻대로 되지 않듯이 네, 그러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꾸준한 그런 권고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최종
일반 논평 같은 그런 내용도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활동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체벌금지의 법제화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아동을 체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민법의 징계권인데요. 이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아동 그 부모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해서 개정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심의 때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때에도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이 이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 위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받았던 권고는 법률 및 관행상 간접 체벌이나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도 계속해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다양한 법령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그 민법의 징계권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부 그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은 그래도 그냥 훈육적인 목적으로 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훈육적 처벌 또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개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안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부안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법무부랑 꾸준히 소통을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훈육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단서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을 권고를 통해서 좀 더 보다 권위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그 정부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깔끔하게 그냥 징계권 삭제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법 개정 단계에서도 저희는 이런 권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권고와 그리고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을 꼭 찝는 그런 권고를 도출해 나가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한 입법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입법 활동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입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유엔 그 유엔의 그런 위원회에서도 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딱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김희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정부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인데 사실 이게 법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정부가 그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일부 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까 그 대상아동 청소년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가서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부서가 어떻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권고를 좀 명확하게 도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받은 최종 견해는 진짜 정말 사골처럼 무려내면서 여기저기서 막 외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요청 주신 내용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에서 장애 아동 관련된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고, 조금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CRPD 1차 국가심의 때 아동 그룹에 같이 참여해서 그때 민간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심의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잘 진행했던 점,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도 문제지만 잘 그때 국가심의 때 대응하지 못했던 점, 요거를 이번에 꼭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이 이제 2006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장애 디서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제23조에서 장애 아동의 권리와 그 필요를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권 조약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약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2조 비차별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3조 장애 아동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비차별 원칙에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냐면,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혹은 법적 조항을 가질 것, 그리고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제공할 것, 실질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서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 이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조에서는 4가지 조항이 있는데, 장애 아동과 관련해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 주요 원칙으로 이제 저희가 간주하는 1항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말이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함을 인정한다. 이제 핵심 메시지는 장애 아동 또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논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제 CRPD 국가 심의 대응에 있어 장애 아동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 조치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평에서는 장애 아동과 관련된 협약이 2조와 23조에 하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 조치에서는 입법, 국가실천 계획과 정책, 자료와 통계,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동 정책을 이제 들여다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실제로 아동 정책이 이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나 제2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에 장애 아동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평에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에 대한 통계가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애 아동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아동 분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유엔 아동,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CRC 국가 심의 되었을 때 그때 좀 이슈가 되었던 것도 장애 아동 관련해서 좀 아마 같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드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김진명 선생님 말씀하신 출생 등록 문제는 유엔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SDG라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6.9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CRPD 저희가 1차 때 장애 아동 관련된 심의에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장애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은 아시겠지만 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 발생은 비장애 아동의 4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아동이 가족이나 학교, 시설 등 모든 형태의 학대에 누구보다 취약하다는 것들, 그리고 가정형 대안 양육은 1차 CRPD 대응 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대부분 최종 견해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돌봄이나 요구가 있어서 위탁 가정이 장애 아동 맡길 꺼리는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 위탁을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탈시설화 로드맵을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책이 장애 아동 포함한 아동에 대한 건강 정책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조기 발견이나 조기 개입, 그리고 재활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때도 저희 통합교육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건 CRPT 때도 굉장히 자세히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의 목표로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락 문화활동은 현재 아동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아동 기본적으로 아동이 이제 웰 비커밍 아동이 무언가 이제 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현재에서 아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아동 정책에서 이 놀권리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아동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장애 아동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 부분 아까 김진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좀 저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장애 소녀 그러니까 장애 성착취에 있어서 장애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각별한 이 보호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일반 논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를 5, 6차만 가져올까 하다가요. 3, 4차 때도 같이 가져왔는데 변함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빠르게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 그리고 5, 6차 때 좀 얘기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 4차 때 CRC 이제 그 국가 심의 때 MPO 연대에서 민간 보고서 내용에 2010년에 이것들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 끼어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민간 보고서 내용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장애 아동 복지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보육 문제는 올해도 좀 이슈가 꽤 한국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이런 부분에서 통합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합교육의 질이나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들이 잘 변화가 좀 늦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권고 사항으로는 3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장애아동 전담교사 배치 기준 확대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 민간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 4차 때 최종 견해에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지원을 강화하라 이런 부분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5, 6차 때로 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차 한국 MPO 연대보고 민간보고서는 2018년에 제출이 됐고요. 장애아동 관련 부분은 크게 4가지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합교육 담당교사와 담당교사 중에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620명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장애별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되지 않아 통학이 불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래서 이에 교육 접근과 보장의 어려움이 크다. 이 부분을 넣었고요. 2018년 3월 장애정책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으나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권역별 재활유 기간 건립 등 계획으로만 제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미등록 이주아동이면서 장애아동인 경우가 저희 국가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장애 등록이 불가한 점, 이에 따라서 활동지원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이 점도 저희 MPO 연대 민간 보고서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는 특수교사 인력 배치, 접근성을 고려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등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종 견해에는 담겨진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 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난민 신청 아동과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학교 기반 시설이나 체육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등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통합 교육을 제공할 것, 장애 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이렇게 네 가지가 CRC 그 국가보고 심의 결과 최종 견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때 심의 내용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같이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담았던 내용이 크게 장애아동 관련해서 네 가지였습니다. 거주시설 및 교육시설, 가정 등에서 학대와 폭력, 자기 의사표현 및 자기 선택 및 결정권,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에 맞춘 교육권 보장, 동등한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인데 이게 그 저희 내용을 좀 보니까 전에 인터내셔널 디서빌리티 얼라이언스의 이제 빅토리아 그 위원께서 그때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7조에 관련해서 모든 걸 장애아동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간보고서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교육권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내용은 각각 24조, 30조에서 다룰 것 이런 얘기를 좀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관련된 통계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앞에 개괄적인 문단을 추가해서 이러한 상황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아동이 겪는 장벽들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그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행동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다룰 때 교사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폭력적인 방식을 하는데 법원들이 그것들을 그냥 합헌이라고 판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동의 최선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담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때 아동의 최선의 인식을 최선의 이익 원칙을 당국과 법원이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잘 다뤄줄 것을 그때 그 피드백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드러내는 것도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주셨었고요. 그때 체벌 문제도 나왔었고 인식 제고 및 훈련, 그다음에 접근성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접근성 보장이 안 돼서 문제인지 아니면 장애아동 당사자 이해가 부족한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명확히 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포함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이제 CRC는 이제 로비 문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애드버커시 시트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안양육 관련해서 이 시트의 내용을 요약 부분 서머리하고 레커멘데이션을 넣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최종 견해 거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이 좀 잘 됐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참고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통계적으로 비장애아동과 잘 비교해서 담았었고 이것이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견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제안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장애아동을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점을 분명히 해서 국가가 이 부분에 이 갭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때 심의 대응 때 이제 그 날짜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때 넣었는데요. 앞서 그 김희진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동 이슈에 관심이 많거나 가정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이 이슈에 굉장히 관심 많은 의원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좀 로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 평가가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유엔에서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것들이 출생 등록, 이제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나 난민,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유기 문제,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장애아를 출산한 미혼모가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통합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심의 대응 때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2차 이제 2, 3차 국가보고서 제가 좀 이번에 기회에 좀 훑어봤는데 CRPD 그 1차 때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굉장히 많이 다 정부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감스럽게 최종 견해에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CRPD 국가심의 대응 때는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이제 아마 이제 10년 거의 10년 돼가는데 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외에도 이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찬찬히 다 이제 면밀하게 뜯어보시면 그 공공재활병원하고 양육지원 서비스 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 즉 국가의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그 계획 안에 장애아동이 얼마나 비주류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좋은 취지로 이제 성인 중심 복지 체계 안에서 장애아동 내용을 따로 잘 지원하겠다라고 제정이 되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번에는 대응을 해서 저희가 그걸 환영한다는 견해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극단적 선택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통합교육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특히 학교나 시설에서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안 이슈로서 좀 잘 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정말 저희가 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 시간대보다는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것보다는 좀 질문할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까 했는데 이 질문이 되게 예민한 사항이라 저는 질문 사항을 적고요. 일단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발표하신 분들 앞쪽으로 네. 놀거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찾아서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그 이유 왜 그렇게 간과되는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하고 이제 일단은 장애아동이 본인의 필요한 의사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장애아동의 부모들에 의해서 자꾸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어느 정도 왜곡되고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돌봄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 결국 이 돌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문제로 환원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 갭을 좀 줄여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진 총장님 먼저. 네,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아동보고서 그러니까 아동보고서 집필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무려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아동 권리를 알고 그리고 나 스스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정부 정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지난 3년간 거쳐온 아동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동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제네바까지 갔던 아동 대표 중에 한 명이 장애 아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이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과 다양한 생각들을 심의과정 전반에 전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에게 특히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놀거리 부분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점이 저는 5, 6차 NGO 연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아동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령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가장 큰 취약한 피해 당사자는 아동이었고 뭐 학교의 성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로 다뤄지지 아동인권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보고서에 담기 위해서 뭐 여성단체도 찾아가고 환경단체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장애 아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현장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았는데 장애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단체는 장애인 부모연대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민간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장애아동에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약간 장애 인권 단체들 중에서도 장애 아동 이슈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반 단체들도 장애 아동은 굉장히, 장애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까지.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장애와 신체 장애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지금이라도 이 UNCLPD 장애인 연대가 NGO 연대가 좀 장애 아동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온다면은 기꺼이 얼마든지 의견을 마구마구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저희 현실인 것 같아요. 장애 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인 그 취약성을 두 이중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제일 작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들도 되게 적고, 아동 단체들도 또한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되게 꺼려하거나 자신감 없어 하는 거는 이런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장애 아동이 가지고 이번 어제 제가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서 보고서 CRPD 관련된 보고서 낸 것들을 봤더니 그 장애 아동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잘 준비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 요 플랫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의 목소리를 이제 아동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는,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 대응에 아동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장애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위원회 앞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덧붙여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장애아동이랑 이주아동이랑 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아동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주아동 보고서가 나간 건 처음이고, 이전에 뭐 CS에도 그렇게 권고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좀 이렇게 누군가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근데 좀 제출도 하고 그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장애 부문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동 쪽의 경험을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애와 아동을 더 넘어서 조금 그 우리가 UN 인권 보호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장애 인권 또는 아동 인권, 뭐 여성 인권 이런 것을 증진해갈 것인가, 그걸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여력이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권, 제가 이제 위원으로 있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아동 이슈도 다루고 장애 이슈도 다루고 난민 이슈도 다루고 뭐 무국적자도 다루고 노인도 다루고, 그것을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다 골고루 하는 걸 다루거든요. 물론 충분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2017년에 한국이 사회권위원회에 내는 보고서를 심의받았을 때, 그때 나온 그 최종 견해에 아동 학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가 들어갔는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제, 법과 제도, 그래서 학대를 받았을 때 분리해가지고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체벌 문제가 제기됐지만 견해에 포함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체벌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해서 뭐 그런 게 이렇게 한마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원들이 지금 4개 조약기구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 장애에 있고, 저는 사회권에 있고, 그다음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정진성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올해 선거에서 고대 서창록 교수가
자유권위원회로 진출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장애 이슈와 관련해서 장애인 권리위원회 중요하고, 장애 아동과 관련해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중요하고, 장애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유권과 사회권위원회는 이걸 또 다 포괄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새롭게 뭘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CRPD NGO 연대에서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보고서를 하고 했으면, 그다음에 아동 부분의 핵심적인 걸 뽑아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할 때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사회권위원회에서 할 때는 장애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주 아동 있잖아요. 그 공항에서의 그 상태. 그래서 그러면 그 공항에서의 난민 아동들이 그러면 한국에 머무는 권리를 획득해가지고 그러면 학교 교육도 다 제대로 받고 있냐? 예를 들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갖고 학교에서 차별받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원도 못 받고 정말. 그러면 그 이슈를 가지고 또 해당 위원회에, 그게 다 자유권 이슈고 사회권 이슈고 아동 이슈고 그다음에 저 아까 가습기 얘기도 했는데, 정말 환경 문제는 사회권위원회가 11조 하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회권리, 의식주, 뭐 물, 위생 뭐 그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아주 그 해당되는 다른 위원회에 한국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딱 그냥 한 페이지라도 해서 그것을 비록 가지 못해도 왜냐하면 다 여비 들고 뭐 시간 내고 해야 되니까 가지는 못해도 주력으로 하는 아동권리위원회 또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직접 가서 로비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유권, 사회권, 그다음에 여성은 또 뭐 여장연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하여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NGO 보고서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 결국은 위원들이 그래도 18명 가운데 보는 위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그 코쿤이 여기 신진호 씨 와 계시니까 코쿤이 좀 그런 시각을 다 가지고, 장애관리위원회, 장애 문제에 관해서는 CRPD NGO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에서는 인CRC랑 뭐 두루랑 해가지고 또 그 단위가 있고, 사회권은 사회권대로 또 그 모니터하는 NGO 보고서하는 단위가 있고, 자유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쿤에서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제대로 내고 있나 그런 거를 좀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단체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좀 이게 크게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결국은 이게 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여력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눈을 돌려서 다른 데도 좀 같이 제출을 하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위원회 권고가 한 번 나왔다고 바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 수많은 NGO들이 한 번 다뤘던 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같은 내용을 또 보고서에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다만 서로 다른 중점을 두는 보고서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담을 것인가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것들은 정말 아동 성착취 같은 경우에는 고문 방지 협약 보고서에 쓰고, 사회권에도 쓰고, 자유권에도 쓰고, 아동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고, 그게 사실 일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의 종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 한 줄 넣어줬을 때 조금 더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위원회 권고를, 장애는 아직 못 받은 것 장애는 같은데 못 장애를 받았어요. 제외한 늘 모든 장애가 위원회를 맞아요. 다 받았거든요. 자유권, 사회권부터 시작해서 UPR도 받아서. 근데 이걸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정부가 우리는 지금 관할 부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매년 똑같은 권고를 또 받고 그 정부 관계자도 가서 맨날 똑같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거는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애에서 좀 받아서 네. 전관항을 한번.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아동 영역에서 그러면 NGO 보고서 연대가 처음 꾸려졌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3, 연대. 4차 때도 연대 보고서가 제출은 되었었는데 사실 음. NGO 실무자들이 주도해서 작성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학계 전문가들이 집필을 하는 형태로 연대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광범위한 연대는 처음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연대는 이제 계속 유지되고 아니 보고서 이거 심의 끝나갖고 해체된 건가요? 어떠한 결속력 있는 그룹을 형성한 건 아니고 정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대였고 근데 한 번 이렇게 연을 맺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는 연락 관계망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차기 보고서에는 조금 더 쉽게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활동가들 중심으로 보고서 연대가 꾸려지고 거기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 1차 보고서 쓸 때 세이브 더 칠드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보고서가 있었는데 우리 그 전체 NGO 보고서 외에 또 장애에게는 한 3개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 연대 쪽에서 따로 쓴 보고서가 있어서 우리 전체 장애 NGO 쪽은 세이브 더 칠드런 쪽에서 합류해서 이제 장애 아동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아동 그 보고서 연대 안에 그 흐름이 다시 결합돼가지고 또 이 흐름이 이제 저희들 2, 3차 보고서 여기에 또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아까 사진 보니까 모두 여성들이시더라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여성의 힘이 평화와 인권을 구축한다는 뿌듯한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셨을 때 제가 심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루 이제 그 모니터링을 보냈었어요. 제 딸을 어떻게 정부가 답변하나 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체 정부 대표가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가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복지부 수장이 장애 아동의 이슈를 모두 커버하는 포컬 포인트 대표인 거에 대한 퀘스천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차관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NGO 구성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있었고 저희 이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하고 조인트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 중에 장애 인권 이슈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철저하신데 장애가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시혜적인 그래서 저희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가이드라인즈 만들고 있는데 내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 아동위원회 위원들의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스트러글을 통해서 위원들끼리도 지금 이제 어떤 관점을 그 바꿔나가고 위원들이 장애 아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게끔 위원회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그 장애 아동을 위한 그 권고가 일반 논평 제9호가 2006년도에 CRC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장애 아동 조항이 CRC에서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장애 아동들도 다 누려야 되는데 별도로 빠져서 의외로 약화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논평을 통해서 그 전체적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뭐냐면 한 그 협약에서 그 스페시픽한 그룹들에 대한 어프로치는 트윈 트랙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전체 다 그 인클루시브하게 적용을 하면서 스페시픽한 조항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협약과 협박 사이에는 요즘 어떤 어프로치를 쓰냐면 인터섹셔널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협약의 보고서를 쓸 때 스페시픽한 그룹들에 대한 거를 빠지지 않게 하려면 트윈트랙 어프로치로 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미티들끼리 이제 권고를 하는데 우리들도 이제 다른 커미티를 다 고려하고
그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인터섹셔널 어프로치인데 그거는 두 요소가 충돌해서 가중적이거나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예를 들면 장애 아동만이 경험하는 차별의 어떤 그 현상이라는 고유의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낳는 게 이제 인터섹셔널 어프로치인데 인터섹셔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고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아까 신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 장애계 리포팅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 리포트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한 이슈를 쓰되 자기네 나라의 사회권, 자유권 아니면 여성, 아동이든 자기들이 어필하려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그 위원이 질문해 주길 바라는 그 이슈의 질문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자기 자국이 이 관련해서 받았던 모든 인권위원회의 그 최종 견해를 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엄청나게 실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그래서 그거를 위원한테 이제 주면서 우리가 이 질문이 당신이 왜 꼭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이 장애 예를 들면 아동에게 적용했을 때는 이 부분이 그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그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게를 너무 실어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때 그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너네가 CRC도에서는 이런 질의를 받았고 CRC에서는 이런 질의를 받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멘트를 특히 제가 그걸 잘하고 있는데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저 위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칼날을 던질 때 이렇게 되게 무게를 실어서 던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요즘 그렇게 다 질의를 하고 있고 NGO들도 이렇게 보고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장애 아동 이슈에서 제가 우리 그 아동 권리위원회에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장애 아동 이슈에서 또 다른 장애 소녀들 이슈. 우리는 girl with disability가 명확하게 단어로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children이라는 개념에는 중성적 그게 우리 장애 이슈처럼 그래서 children with disability를 할 때 girl with disability를 다시 꺼내가지고 넣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보고서 연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정말 저 궁금한데 포칼 포인트 정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이 행의 주체가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 아동 그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정책국이 있었고 포칼 포인트 부처가 있고 이 부처 책임져서 다른 부처의 이행을 이제 독려하거나 보고서를 취합하는 간사 역할을 하거든요. 아동은 우리 NGO들께서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가부의 청소년 이슈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가 들으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부처의 네. 해주면 우리 장애 NGO들이 리포팅에도 포함시킬 거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관계된 거니까 네. 했다 안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빠졌으면 그게 바터는 이제 우리 쪽이 받아가지고 사실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문제는 저희는 일단 아동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행 법제도상 아동권리협약 이행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되고 있고 그렇지만 역시 청소년 여가부가 담당하고 이제 아동사보건 법무부 그리고 교육부 관련된 네. 괜찮아요? 하신 거 아니세요? 네. 보건복지부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위원 저희 심의 때 초반에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이 혹시 한국은 아동부를 별도로 둘 계획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이제 수장으로 오신 차관이 이거는 실무 단위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라고 네, 네 그렇게. 근데 네. 그 인종차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담당이 외교부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런 좀 근데 저희가 그걸 외교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그 역사를 아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그 인권 조약에 가입을 해서 초기에는 외교부가 다 보고서를 썼어요. 그랬다가 그 외교부 출신 그 국장님이 법무부의 인권국장으로 가면서 외교부 거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여성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사회권, 자유권, 그 다음에 인종 이렇게 사회권, 고문, 자유권, 사회권, 고문 방지위원회 내는 거 그렇게 세 개를 맡고 복지부가 아동 장애를 맡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은 외교부가 그냥 하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인종이라는 게 또 외교관계 뭐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아동에 관한 그 정책 그러니까 이 국가 심의 보고서를 내는 주체가 보건복지부니까 뭐 복지부 차관이 가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장관이 가면 더 좋고 그 하이 레벨에서 가면 왜냐하면 답변은 그 담당 실무자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업무를 이관해 올 거냐 그때 여성부를 가족부로 늘리면서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에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다 가족 구성원이 다 되잖아요. 그때 노인단체에서 그 공청회를 할 때 엄청 반대를 했어요. 대한노인회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자들의 치마 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노인 이슈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거를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노인은 보건복지부에 남고 물론 그것도 노인에 대한 거가 안 보이죠. 그리고 노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가 뭐 부서가 있고 아동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하면서 청소년 파트는 이쪽으로 오고 그렇지만 또 아동 교육은 또 여전히 교육부에 남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동 권리 협약을 모니터하는 그 부처에 뭐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는 게 문제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아동의 권리 그다음에 지금 아동에 대한 그 정의 자체도 뭐 아동 청소년법 뭐 이렇게 다 또 다르잖아요. 이게 24살인 것도 있고 18살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중구난방인데 어쨌든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얘기하는 18세 이하까지의 그 복지를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청소년 권리 증진 내지는 청소년 여러 가지 관련된 거 아청법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또 여성가족부가 맡고 또 복지부가 맡는 것도 있고 근데 국가 대표단을 구성할 때는 또 다 그 각 부처에서 다 오니까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명확하게 어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권리 증진 또는 뭐 복지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그런 거가 예산이 없어서 충분히 못 하고 있는 문제. 지금 아동 학대 계속 아이들이 죽고 뭐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그런 한에 그런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예산과 정책과 그런 게 제대로 없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맡든지 간에. 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권리 그 협약을 다 비준해서 이렇게 해야 될 수준은 높이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거에 합당한 내부적인 예산 배정 또는 사람들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부처 그런 거가 못 따라가고 그냥 결국은 부모한테 또는 뭐 대리인한테 법적 그
개인한테 이렇게 맡겨져가지고 그냥 계속 일어나는 현실, 그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의원 이제 다른 의원에도 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최종 견해가 이제 떨어지면 최종 견해가 나오면 그걸 이행하는 그 액션 플랜을 세우라고 권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장에게는 최종 견해를 받으면 이거에 대한 이제 국가가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부터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왜 이제 아직 그 보고서 쓰고 해체됐냐고 물어봤냐면 최종 견해가 이제 각계로 관련된 이슈 갖고 계속 그 해석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이게 전체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내는 최종 견해에 대응하는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고 이게 어느 단위, 정부의 어느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방 최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배정되는 근거로 만들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운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다음에 보고서 쓸 때 거의 똑같은 것 같고, 특히 우리 장애계도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 이번에 견해 받으면은 계속 간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선택의 정서가 기준이 돼야지 사실은 국가가 좀 더 심각하게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는데, 아동 그 권리위원회 아동협약도 선택에서 기준이 요원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이슈 갖고 그 이한희 전 위원님도 모시고 신현수 위원님 모시고 같이 선택에서 이슈 갖고 이제 프로 그 온라인 형태로 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제 나름대로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고민은 이 아동권리위원 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 기준 진짜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진짜 아기가 막 냉장고에서 죽어 있고 있는 거 이건 무슨 뭐 악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기술들도 명확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아무튼 그건 조금 다른 이슈인데, 그 선택 의정서 비준 운동을 장애계도 할 건데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운동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그 권고는 혹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거는 선택의정서 기준해라. 그 권고는 모든 조약기구가 당연히 다 부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 볼 때 장애인 CRPD 선택의정서 비준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아동은 아예 아직도 아동에 대해서 뭐 아니 근데 주체가 징벌 뭐 이제 그런 그 사고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우 애가 진정할 수 있는 거를 또 부모한테 가정폭력 있었을 때 경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회권 그 선택의정서도 조금 이주 노동자라든지 뭐 비정규직 노동 그 취업이라든지 굉장히 좀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CRPD 선택의정서가 가장 비준 가능성이 높아서 내 생각으로는 NGO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CRPD 먼저 비준시키고 그다음에 뭐 아동 사회권 제가 인권위원회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비준하라고 좀 의견 좀 내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우선 해보고요. 뭐 그렇게 하고 정부 답변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지금 24개 국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런데 CRPD는 그래도 선택의정서 비준할 수 있는 그 걸림돌이 많이 제거가 됐고 그래서 가장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장애인의 의원님 어쨌든 당사자들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있거든요. 근데 제 고민은 아동은 이제 이 보고서를 하시면서 그 당사자들은 아니시지만 그 인권을 서포트하고 같이 갈 그룹핑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도전적으로 한번 질문 던져본 거예요. 한 번만 더. 코쿤에서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1년, 12년 그때 아동 청소년 인권 포럼을 해가지고
그 진짜 아동들 학생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포럼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선언 요구사항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 놀 권리를 포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그걸 전달하는 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기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입시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입시에서 해방되기가 힘들고 부모가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열망을 지금 그 정말 획기적인 사회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걸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서 그 벽을 넘기가 아직은 조금 요원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고등학생들 뭐 정치 참여라든지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그런 게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걸림돌이 이 입시 지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런데 그 입시 지옥은 또 대학을 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어도 거기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가 다 사회적 차별과 차별 임금 그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일시에 해소하고 그 CRC 선택위정서 비준하고 뭐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허하고 뭐 그거가 당분간 쉽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CRPD는 장애인 주체들이 당사자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이만큼 왔으니까 이 기회에 바짝 밀어붙여갖고 국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선택위정서를 비준하는 걸 이뤄냅시다. 네. 그냥 워크숍에 그냥 끝날까 생각하는데 저는 걱정인 게요. 분명히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점심시간에 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래 있기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신혜수 위원님하고 김미연 의원님이 저렇게 에너지 쏟아부으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저 하겠습니다. 질문 한 분. 네. 네, 뒤에 저 그래도 아까 네. 차관이 수장으로 간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 주셔서 그래도 3, 4차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때는 복지부 과장인가 사무관이 수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때도 의원님 국장급이 왔어요. 네, 국장이 우리 갔었어요. 국장급이 네,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관 업그레이드된 수장이 오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관심이 보이니까 그만큼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지부가 적절한가를 떠나서 최소한 담당자로 명시된 부처의 고위급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아동권리위원회 외에는 다 장관이 갔대는데요. 네. 다음엔 장관이 가도록. 박상기 장관님이 두 번. 네. 심의할 때 네. 국무부 국장급이 갔는데요. 네. 감사관이 가가지고 그냥 네. 그때 공석이었거든요. 인권국장이. 네. 그래서 너무 덤이 답변을. 안 나오고 완전히 답변이 창피하죠. 군대 같았다 그래가지고 아. 그 답변 끝나고 나서 동료 의원이 나한테 왔고 왜냐면 나는 발언을 못하니까 군대 같다고.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뭐뭐뭐에 대해서는 아주 어떡해. 평가가 아주 엑스트였습니다. 저희 뭐 이행 부드러워.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희 뭐 아직 텔레그램 방도 있고 서드 같은 것도 저희 텔레그램 방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뭔가 그 이행 보고서를 네. 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 작업도 계속 같이 하면서 네. 느슨하게 같이 자발적으로 진짜 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10분이라고 했는데 안 쉴라 그래. 화장실 가야 돼요.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